아버지, 집에만 계시지 말고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해보시지요. 이런 말을 듣는 퇴직자분들이 10명 중 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새벽 6시가 되면 여전히 습관처럼 눈이 떠지지만 막상 갈 곳이 없어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아내는 여전히 부엌에서 분주하게 아침을 준비하고 있고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지만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 역시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몇 달 동안은 내가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괜히 숨만 쉬고 있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연구를 찾아보니 억지로 일을 이어가는 시니어들의 평균 수명이 오히려 일하지 않고 여유롭게 사는 분들보다 7년이나 짧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노는 게 게으른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놀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거지요. 그렇게 여유를 즐기시는 분들은 가족과도 훨씬 가까워지고 표정도 훨씬 밝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지내고 있을까요? 제가 알고 지내는 67세 김철수, 어르신도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집 안에서 하루 종일 무료함에 시달리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 나가 깔깔거리며 웃고 주말이면 가족 모임에서 중심이 되는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그 비밀을 조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인인 64세 박정호 씨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35년 동안 한 회사에서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해오셨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생활이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퇴직금도 제법 넉넉하게 받았고 아파트 한 채도 있으니 겉으로 보기엔 걱정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퇴직 후 첫날부터 박 씨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해야 할 일이 없으니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겨우 몸을 일으키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쁘게 살림을 챙기는데 자신만 덩그러니 집에 남겨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더 허무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아내가 무심하게 물으면 박 씨는 그저 글쎄 텔레비전이나 좀 볼까 하고 얼버무리는 게 다였습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되자 아내도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자식과의 관계였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하고 묻자 그저 집에 있지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 아직 젊으신데 뭐라도 배우시든지 운동이라도 하세요라고 조언을 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잔소리처럼 들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박 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퇴직자의 43% 무료함과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을 일에만 매달려 살다가 갑자기 시간이 주어지면 그 시간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지요. 박 씨 역시 결국 참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경비 일자리, 마트 계산원, 택배 분류 같은 일들을 닥치는 대로 지원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여러 번 거절당했지만 끝내 아파트 경비 자리 하나를 얻어냈습니다. 그때 박 씨는 이제야 다시 사람 구실을 하는 것 같다고 안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저녁 7시에 퇴근하니 예전 직장 생활처럼 하루에 리듬이 생겼습니다. 월급은 예전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되찾은 것 같아 만족했지요. 하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다리가 붓고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 나이에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동네 공원에서 낯선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과 비슷한 또래들이 모여 기타를 치며 노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는 동네에서 알던 최영수 씨도 있었습니다. 최 씨 아니세요? 여기서 뭐 하십니까? 하고 묻자 최 씨는 환하게 웃으며 박 씨, 저희는 매주 모여서 기타 연습을 해요. 박 씨도 한번 같이 하시죠라고 권했습니다. 순간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퇴직한 최 씨가 이렇게 밝고 여유롭게 지내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알고 보니 최 씨는 박 씨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퇴직금도 적고 연금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경비 일을 하지 않고 매일 공원에서 음악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돈은 부족하지 않으세요? 박 씨가 조심스레 묻자 최 씨는 부족하긴 하죠. 그런데 억지로 일해서 건강 망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연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건가? 진짜 중요한 게 뭘까 하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퇴직 후에 억지로라도 일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사실 박 씨 같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일을 통해서만 존재를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야 한다. 취직해야 사람 구실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일을 멈추면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역시 퇴직 후 처음 몇 달 동안은 사람들이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곤란했습니다. 그냥 논다고 말하기에는 부끄럽고 괜히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일하지 않는 사람은 가치 없다는 낙인을 찍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꼭 뭔가를 해야만 사람 부실을 하는 걸까요?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면 일만 해야 하는 걸까요? 문득 이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툭 하고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 건강하게 그리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 아닐까요? 그 단순한 질문 하나가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60년 넘게 달리기만 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숨을 고르며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이제는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다가도 곧바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스스로를 막아버린 경험 말입니다. 사실 그 순간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분기점입니다. 머리로는 쉬고 싶다고 하면서도 막상 마음은 불안해서 몸을 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숙제를 안 한 아이처럼 괜히 죄책감이 밀려오지요. 제 옆집에 사시는 66세 김동철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퇴직을 하고 나서도 단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택배 분류장을 다녀오고 오후에는 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했습니다. 밤에는 다시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했습니다. 하루에 3가지 일을 동시에 하신 거지요. 늘 놀면 병난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불행히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고혈압에다 뇌졸중까지 겹쳐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겁니다. 병상에 누운 김 씨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좀 쉬었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참 가슴 아픈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 고강도 노동을 계속하는 어르신 10명 중 4명이 만성질환을 앓으며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놀지 못하고 몸을 혹사한 대가가 결국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돈을 번다고 해도 결국 병원비로 다 쓰이고 삶의 질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이제는 놀겠다고 마음을 먹은 분들도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기 마련이지요. 아버지,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뭐라도 하셔야죠. 엄마, 드라마만 보지 말고 취미라도 가지세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면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결국 즐겁게 놀다가도 죄책감이 밀려와 다시 움츠러들고 맙니다. 제가 잘 아는 64세 이순자 씨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2시간씩 붓을 잡고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무심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서예는 취미로만 하시고 뭔가 생산적인 일도 해보세요. 동네 마트라도 나가보시든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순자 씨는 붓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딸 말이 맞는 건가? 내가 너무 게으르게 사는 건 아닐까?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했던 거지요. 사실 이게 노년의 가장 큰 갈등입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좀 자유롭게 즐겨도 된다고 속삭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놀면 안 된다는 압박이 계속 밀려옵니다. 마음이 늘 두 갈래 길에서 불안하게 서 있는 거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짜증이 많아졌어? 쉬려면 기분 좋게 쉬든가. 집에 있으면서 왜 나까지 힘들게 해? 그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괜히 가족들에게까지 짐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결국 우울증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퇴직 후 2년 이내에 우울증 진단을 받는 남성이 무려 22%나 된다고 합니다. 일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가족과도 부딪히니 결국 마음이 병드는 겁니다. 저도 어느 날은 마당에 앉아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달려왔는데 지금도 달리려고만 하고 있구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인생일까? 순간 가슴이 허해지면서 내가 뭘 위해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왔지만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언제 행복한지도 모른 채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그렇게 말없이 나란히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오랜만이었던지 순간 울컥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아내의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여유가 찾아온 순간이었지요. 아, 아직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구나. 그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쪽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냥 이렇게 흘러가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불쑥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친구 최영수 씨 있잖아. 요즘 보면 얼굴이 많이 밝아졌더라. 매일 공원에서 기타 치면서 지내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 말을 듣자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최 씨는 저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여유롭고 행복해 보일 수 있을까? 혹시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잠깐의 안도감은 사라지고 다시 불안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 많은 시녀들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계속 일을 하며 몸을 갉아먹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눈치와 죄책감을 내려놓고 진짜 나다운 삶을 살 것인지 바로 그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갈등의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쉬고 싶지만 놀면 불안해서 결국 또 일을 찾았던 저, 마음과 몸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겼던 저 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노는 건 한가한 사람이나 하는 거야. 나이 들어서까지 노는 건 무책임해. 저도 한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영수 씨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뒤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놀고 있다는 게 게으른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잘 사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돈이나 명예 같은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훨씬 오래 남는 건 사실은 아이와 함께 웃던 순간이었습니다. 최 씨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더 많은 분들의 삶을 살펴보니 공통된 점이 분명히 있더군요. 억지로 해야 한다는 일을 붙잡은 게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었던 것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 그 단순한 차이가 놀라울 만큼 삶의 질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어울리게 되고 인정도 받게 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수익까지 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이게 뭐라고 시간을 쓰나 그냥 쓸데없는 짓 아닐까 생각했던 일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그게 가장 빛나는 기억으로 남은 적 말입니다. 아니면 그냥 좋아서 하던 일이 어느 순간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 적도 있으실 겁니다. 나중에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지요. 결국 노는 건 사치가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특히 60 이후의 삶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단순히 무료한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는 길이 바로 놀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놀아야 할까? 막연히 노는 게 좋다는 말만으로는 뭔가 부족하지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생기자 뭘 해야 하지 싶어 TV 앞에만 앉아 시간을 흘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놀아도 요령이 필요하다는 거요. 우선 첫 번째는 아주 작은 놀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움직임이 좋습니다. 아침에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걸어본다든지 공원 벤치에 앉아 15분만 햇볕을 쬐어본다든지 라디오에서 나오는 옛 노래 한 곡을 따라 불러본다든지요. 이 세 가지만으로도 마음 상태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20분만 햇볕을 쬐어도 우울감이 30% 줄어든다고 합니다. 작아 보이는 실천이지만 몸과 마음의 활력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저 역시 가장 처음 시작한 게 아침 산책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일주일쯤 지나니 잠도 깊이 오고 소화도 훨씬 잘 되더군요. 무엇보다 아침마다 오늘은 뭘 할까 하는 설렘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취미를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좋아하는 게 있다면 굳이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림이 좋으면 매일 작은 스케치북에 마음 가는 대로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글쓰기가 끌린다면 긴 글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 일기를 쓰거나 누군가에게 짧은 편지를 써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요. 중요한 건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버리는 겁니다. 즐기는 마음이 있어야 오래 갑니다. 제 이웃 김영희 씨는 뜨개질을 무척 좋아했는데 혼자 하다 보니 조금은 심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도서관 게시판에 작은 모임을 만들었는데 어느새 15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뜨개질을 즐기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안에서 친구도 사귀고
만든 작품을 나눠 팔아 작은 수입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놀이가 삶이 되고 삶이 곧 놀이가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 연결되는 놀이를 찾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함께할 때 행복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취미도 좋지만 누군가와 어울릴 수 있는 놀이가 더 큰 힘이 됩니다. 동네 주민센터 프로그램, 노래 교실, 서예 모임, 탁구 동호회 같은 곳에 참여해 보세요. 요즘은 휴대전화만 있으면 온라인 모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화상으로 바둑을 두거나 요리법을 함께 공유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차 정이 쌓이고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저도 온라인 독서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전국 곳곳에 있는 비슷한 연배의 분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세상이 갑자기 넓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즐기려고 시작한 놀이가 예기치 못한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걷기 모임에서 만난 박영만 씨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건강을 위해 하루 만보 걷기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자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시니어 건강 챌린지를 취재하던 박 씨를 알게 된 겁니다. 방송에 나간 뒤로 그는 동네에서 유명해졌고 결국 걷기 모임의 리더가 되었으며 지금은 다른 어르신들을 지도하는 강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 씨가 웃으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처음엔 그냥 건강하려고 걷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게 제 일이 됐네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억지로 일을 찾아 나서면 몸도 마음도 지치지만 즐겁게 놀다 보면 어느 순간 기회가 스스로 찾아옵니다. 네 번째는 놀이를 건강과 연결하는 겁니다. 놀이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요가, 댄스, 등산 같은 활동은 몸을 움직여주고 바둑이나 장기 같은 두뇌 놀이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매주 2번 이상 취미 활동을 하는 시니어는 치매 발병 확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특히 추천합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다루는 건 호흡을 깊게 하고 감정을 풀어줍니다. 손주와 함께 동요를 부르거나 예전에 유행하던 가요를 같이 따라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터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게 바로 삶의 활력입니다. 다섯 번째는 놀이의 나눔을 더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순간 그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보람이 됩니다. 요리를 좋아한다면 혼자만 하지 말고 이웃 어르신께 반찬을 나누어 드려도 좋습니다.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거나 재능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글쓰기를 좋아하는 몇 분과 함께 동네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은 아니었지만 동네 주민이 선생님 글 잘 읽었어요 하고 말해줄 때마다 제 마음은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노는 게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용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말씀드린 작은 놀이 중 하나를 매일 실천해 보세요. 산책, 햇볕 쬐기, 노래 부르기, 어느 것이와도 상관없습니다. 둘째 주에는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취미를 하나 정해보세요. 관련된 책을 찾아본다든지 필요한 도구를 하나 사본다든지 작은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셋째 주에는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을 찾아보세요. 주민센터를 통해서든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든 함께하는 경험은 혼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놀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놀아야 살 수 있습니다. 놀아야 건강해지고 관계가 살아나고 삶이 다시 즐거워집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켠에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놀이 하나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분명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저도 한때는 놀면 뭐하냐, 그냥 시간 낭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무너져 본 뒤에 알게 됐습니다. 놀아야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요. 요즘 저는 7살 된 손주 민준이와 자주 공원에 갑니다. 아이는 잔디밭에서 공을 차며 소리 지르고 저는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저 새 좀 보세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하고 민준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저도 따라 웃으며 정말 그렇네. 할아버지는 처음 보는 새구나 대답해 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더 신이 나서 우리 집에 가서 새 그림 그려요 하고 제잘됩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아, 인생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구나. 젊을 때는 돈 벌고 집 사고 직장에서 자리 잡는 게 전부라고 믿었지만 결국 남는 건 이런 웃음과 교감의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요즘은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 예전엔 늘 화내고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웃는 날이 많아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놀이는 제 기분만 바꾼 게 아니라 가족의 얼굴까지
집안의 분위기까지 달라놓았습니다. 집에 제가 있으면 무겁던 공기가 흐르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웃음소리가 더 자주 들립니다. 동네에서도 이런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제가 함께하는 모임에 조정수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무뚝뚝했습니다. 인사에도 고개만 끄덕이고 말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꾸준히 서예를 하더니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쓴 작품을 보여주며 수줍게 웃고 모임 사람들에게 농담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조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마음 편하게 웃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글씨 쓰는 동안은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그 말에 저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부인도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오늘 뭐 썼는지 자랑하고 다음엔 뭘 써볼지 얘기해요. 결혼한 지 40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이런 변화를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놀이에는 사람의 마음을 되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동안은 일이라는 무게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써왔지만 이제는 놀이를 통해서야 비로소 내 삶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증명하는 삶에서 즐기는 삶으로 옮겨가는 변화, 그것이야말로 예순 이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퇴직하고 처음 몇 년은 저도 늘 고민했습니다. 앞으로 뭘 해야 하지? 뭘 더 이뤄야 하지? 이런 생각만 반복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 질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뭘 즐기며 살아볼까? 라는 쪽으로요. 그 작은 관점의 변화가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어제도 손주와 함께 색종이를 꺼내 들고 학을 접었습니다. 손주는 서툴러서 삐뚤빼뚤 접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완벽하게 접힌 학이 아니라 그 학을 접으며 서로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라는 거요. 30년 전 직장에서 받았던 표창장은 이미 서랍 어딘가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만 어제 손주와 접은 색종이 학은 지금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값진 건지 이제는 확실히 압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별것 아닌 순간인데 문득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하고 느껴지는 때 말입니다. 젊을 때는 일에 매여 사느라 놓쳤던 순간들, 그런데 여유가 생긴 지금에서야 비로소 보이는 작은 행복들 말이죠. 그렇다면 이미 답은 정해진 겁니다. 삶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화려한 성취나 큰 업적이 아니라 바로 그런 순간들입니다. 함께 웃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이런 것들이 모여야 비로소 진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돌아보면 우리 세대는 평생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고 가족을 위해 온 힘을 쏟아내느라 정작 내 몸과 마음을 돌볼 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직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 어쩔 줄 몰라 허전함에 휩싸이곤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순 이후의 인생, 답은 놀이라는 거요. 돈을 더 벌지도 못하고 새로운 명예를 얻지도 못하지만 대신 웃음을 얻고 건강을 챙기고 사랑을 다시 느낍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그것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하루하루가 참 새롭게 다가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재미를 만들 수 있을까 하고 기대가 됩니다. 동네 주민과 바둑 한 판을 두든 손주와 공원에서 뛰어놀든 아내와 길가에 핀 작은 꽃을 바라보든 모든 게 다 소중한 순간이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심히 지나쳤을 평범한 일상이 지금은 큰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며칠 전에는 조금 특별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산책을 나갔는데 동네 이웃 한 분이 벤치에 혼자 앉아 계시더군요. 원래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다가가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잠이 안 와서 나왔어요. 요즘 혼자 있다 보니 답답해서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30분이나 이어졌습니다. 별것 아닌 동네 소식이나 자식들 이야기였는데 그분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헤어질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요.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 역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노는 게 단지 나 혼자 즐겁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이 제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작은 놀이 하나 시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종이에 낙서를 해도 좋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흥얼거려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노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최근에 아들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저도 나중에 아버지처럼 늙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아, 내가 잘 늙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결국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구나. 억지로 젊은 척하거나 무리해서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이에 맞게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부모님이 끝까지 행복하게 사셨다는 기억, 그게 자식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도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처럼 여유롭게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젊어서 열심히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이 들어 즐겁게 사는 건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요. 왜냐하면 이 시기는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은 아닐 거야. 아직은 내가 놀기엔 이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 70까지, 80까지. 그럼 도대체 언제 즐길 건가요? 언제쯤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겠습니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지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저는 요즘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다 부질없다. 남한테 보여주려고 억지로 하는 일, 체면 때문에 억눌려 사는 일, 불안해서 놓지 못하는 일, 결국은 다 소용없습니다. 남는 건 결국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얼마나 즐겁게 살았는지 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손주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재미있게 놀아요. 그 말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오늘 재미있게 놀 거야. 어른이 되면서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 단순한 기쁨, 재미있게 노는 것.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정답이었다는 거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재미있게 노는 인생을요. 남이 뭐라 하든 내 인생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셨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용기를 얻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는 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길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셨다면 바로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산책이든 좋아하는 음악 듣기든 혹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변화가 생긴다면 주변에 꼭 나눠주세요. 나는 이렇게 놀기 시작했다. 이런 기쁨을 발견했다. 이런 변화를 느꼈다. 그 이야기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예순 이후의 시간 역시 단 한 번뿐이지요.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채우실 건가요? 여전히 일의 무게에 짓눌려 허겁지겁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짐을 내려놓고 웃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